안녕하세요, 준성화입니다. 5년 동안 2배 레버리지인 QLD를 단 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한 제가 오늘은 QLD 매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확히는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매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를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실패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는 종목 선정, 타이밍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행히도 여러분은 QLD라는 종목 자체는 잘 선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와 함께 보유만 하셔도 시장을 이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과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무슨 매매법을 구사하는데 잦은 매매는 복리 수익률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면 과세의 충격을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저는 그래서 최대한 패시브하게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보유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장기 투자에서 매도라는 결정은 양도소득세를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익 실현을 하는 대신 누적 수익의 22%를 잃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금화하고 싶은 충동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죠. 누적 수익의 22%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내 자산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내릴 수 있는 인생의 중대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반드시 적중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되도록 통계와 확률에 근거를 두고 후회 없는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통계와 확률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후회로 끝나지 않도록 말이죠. 과연 우리 같은 QLD 장기 투자자는 언제 매도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 식상한 질문을 조금 비틀어 보겠습니다. QLD 투자자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수익의 22%보다 큰 손실을 겪게 될까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할지 조금 더 선명해지죠. 그리고 곧바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이 QLD 투자의 손실을 결정짓는가? 그 답은 바로 금리와 방향입니다. 그리고 먼저 살펴볼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준금리 1%당 차감해야 할 연 성장률과 일평균 성장률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8%면 1년 성장률을 마이너스 22.71% 정도 하향 전망해야 된다는 건데요. 만약 시장의 방향성이 횡보였다면 볼 드래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QLD는 보유한 것만으로도 22.71%가 줄어들었겠죠. 만약 금리 8% 상황에 원금 1억과 수익 9억으로 총 10억 원의 QLD를 보유한 사람이 있다면 수익의 22%를 포기하고 나머지 자산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반대로 금리 4% 상황에는 양도소득세를 낼 바에 보유하는 게 이득입니다. 전량 매도에 비하면 1년, 2년 정도는 더 버틸 수가 있겠죠. 이처럼 먼저 매도를 결정하기 전에 생각할 것은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잠시 분리하고 정말로 보유하는 것보다 매도가 나은지부터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마다 자산에서 차지하는 누적 수익의 비중이 다를 테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기준표를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로 인한 보유 리스크가 확인이 됐다면 다음엔 시장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시장이 충분히 오르면 QLD는 여전히 QQQ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처럼 QQQ가 48%나 오른 해라면 금리가 8%더라도 QLD는 약 66%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QQQ보다 여전히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2012년처럼 QQQ가 18% 올랐을 때 금리가 8%였다면 QLD는 약 12%의 수익을 냈을 겁니다. 어라? 2배 레버리지라면서 수익이 어떻게 QQQ보다 낮을 수가 있죠? 이제 QLD 장기 투자는 죽었고 QQQ로 갈아타야 할 시대인가요? 아니요.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굳이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로 이미 큰 수익이 쌓여 있다면 더욱더 그렇죠. 지금까지 QLD로 쌓은 자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한 해의 수익률 차이로 자산이 역전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수익의 22%를 포기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LD가 일시적으로 QQQ보다 수익률이 낮은 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보유 전략을 멈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매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QLD를 매도해야 할 상황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고금리이면서 하락 가능성이 명확해졌을 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락이 명확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보통 이미 꽤 하락한 뒤라는 점입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3%, 5% 빠졌을 때는 대부분 조정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마이너스 10%쯤 빠지고 뉴스에 악재나 불확실성 이야기가 나올 쯤이면 그제야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진짜 찐 하락장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QLD나 TQQQ 같은 레버리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의심 단계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빠졌다면 QLD는 거의 마이너스 19%, TQQQ는 마이너스 29% 정도 하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미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가까이 빠진 상황에서 과연 더 빠질지 아닐지를 판단해서 매도를 고민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매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보유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유리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QLD를 장기 보유해서 1억 원이 10억이 된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빠졌으면 QLD는 얼마죠? 8억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때 전량 매도하면 수익 7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 약 1.54억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면 스스로 확정지은 실질적인 손실은 마이너스 3.54억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QLD가 실제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4% 이상 하락해야만 이 매도라는 선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8% 정도 빠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을까요? 실제로 1985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년 동안 나스닥 100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8% 이상 하락한 적은 단 39번 뿐입니다. 이건 연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에요. 그런 하락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작 나스닥이 마이너스 10%일 때부터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할 때 매도가 어려운 거예요. 즉 하락이 진짜로 크게 올 확률도 낮은데 그 희귀한 순간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세금이라는 확정 손실만 떠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손실을 피하려고 매도를 했는데 반등이 빠르게 와버리면 어떡하죠? 재진입 타이밍을 놓치고 그 수익은 영영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확신이 없는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쭉 이어져서 5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QLD에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려보시면 그런 작은 수익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로 이례적인 하락이 오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매도를 고려합니다. 저는 단순히 감에 의존하지 않고 CI, 즉 컴플라이언스 인디케이터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7200거래일 3000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된 나스닥의 확률 밀도와 실제 위치를 비교하는 거죠. 컴플라이언스, 즉 준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확률상 적정성을 준수하는지 확률적으로 준수한 흐름 안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전용 보조 지표입니다. 덕분에 현재 나스닥 지수가 시뮬레이션 상에서 적정 범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얼마나 벗어나 있는 건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의 위치가 과도한 낙관인지 지나친 비관인지 아니면 충분히 정상적인 수렴 구간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빠졌을 때는 CI 지표가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이게 그냥 정상적인 변동성 안에서 일어난 하락인지 아니면 과열되거나 고평가된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건지 혹은 너무 단기간에 과도하게 빠져서 곧 반등이 올 확률이 높은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지표 화면을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을 띠는 시뮬레이션상 정상 범위, 그리고 중앙에 초록색 선은 확률상 중위값, 즉 기대할 수 있는 성장 궤도인 거죠. 이 초록 범위를 이탈한 위치에 실제 나스닥이 있다면, 그러니까 양극단에 가까울수록 이례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실제로 이 지표를 2022년부터 공개를 했고요. 그해 1월에는 CI를 기준으로 나스닥의 적정가가 11,800 근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나스닥이 15,000이라는 낙관론 속에서 저에게 비난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시장은 그 예측치에 수렴하는 하락을 보여줬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CI는 하락은 일어났지만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진 것인가, 혹은 이제는 반등 가능성이 더 높은 구간인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뉴스, 시장심리, 직관이 아니라 확률 기반의 이성적인 지표를 근거로 매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역사적 저점이 나온다고 하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I가 중앙 범위에서 상단으로 크게 이탈을 했고 동시에 기준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선제적 매도를 고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리 급등을 어떻게 감지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금리 인상의 목적은 보통 물가 안정입니다. 여기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보이시죠? 물가가 너무 오르면 그게 확인된 후에 안정을 시키려는 후행적 대응이 금리 인상입니다. 과거에 분명 금리가 10% 수준을 보여주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플레가 선행됐던 거죠. 오죽하면 물가 상승률 10%를 잡겠다고 1981년에 폴 볼커가 금리를 21.5%까지 올렸을까요? 금리 인상의 여파는 수요를 억제하고 유동성을 줄여서 침체 국면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을 하락세로 꺾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을 예측할 수 있냐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변동하는 날짜를 맞출 수는 없어도 명백하게 QLD 장기 투자에 불리한 수준의 폴 볼커가 강림한 수준의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급 조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거든요. CPI를 관심 있게 보신다면 충분히 체크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멤버십에 가입해서 CI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금리 매도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를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현재 기준금리, CPI, 실업률을 같이 제공하도록 업데이트 해드렸으니까 편리하게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셨다면 QLD 장기 투자에서 언제 매도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걸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금리와 방향성 두 축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QLD 장기 투자자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 안정을 위해 8% 가까운 고금리가 요구되는가, 다른 하나는 시장 자체가 확률상 이례적인 고점 구간에 있는가.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때는 누적 수익의 22%를 포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나머지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할 겁니다. 그건 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속 불가능한 상승을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시장 속에서 모두가 환희에 빠져있을 그 순간 저는 단 한 분이라도 구해내겠습니다. 그때도 옳은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CI 지표를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준수성과 멤버십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